네, 이강훈 기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이 환자가 서울 강남구 주민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서울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.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언제죠? 네, 바로 어제인 12일입니다. 80번 환자인데요. 지난 1일에 완치 판정을 받긴 했었는데 11일에 이틀 전이죠. 다시 고열 증상을 보이면서 검사를 하게 됐고요.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. 다만 이 환자가 그 다른 환자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0%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는 게 그 의료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방역당국은 그 환자와 접촉했던 가족이나 관련자 등 한 61명 정도를 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. 네, 방금 이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. 다시 지금 양성 판정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어찌되면 사실 완치된 게 아닌 것으로 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증상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네. 원래 기저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림프종 같은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지난 1일에 이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투병 생활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. 다소 어렵긴 하지만 의료진의 그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. 네. 이 환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일단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과연 죽어 있는 건지 아니면 살아 있는 건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발견된 이 바이러스가 죽어 있는 상태인 거고 단순히 이제 몸속에 세포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혹시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실제로 그 80번 환자의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수치가 음성과 양성의 거의 경계 지점이 있을 정도로 수치가 사실 굉장히 낮은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고열 증상이 있었던 것 역시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저 질환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물론 의료진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참 다행이겠지만요. 네. 만에 하나 있을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환자 가족 당연한 거고 의료진, 병원 관계자 다 해서 61명 자가격리한 상태고요. 또 이에 아울러서 그 한 100명이 넘는 인원을 또 능동 감시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메르스 종식일 선언을 좀 앞두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환자가 또 나음으로 해서 지금 그 종식 선언을 예정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80번 환자가 정말 완치가 되면 또 기준상으로 28 그 날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종식 선언을 좀 해야 되는 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대내외적으로 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는 게 가장 급급했었지 않나 싶습니다. 하지만 해당 환자의 치료를 도우면서 혹시 있을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조금 더 확실히 총력을 좀 기울여야겠습니다. 네,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루,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. 네. 당장에 이 제도에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유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때문에 서울시는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했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낮춰서요. 수혜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는데요.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제도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일단 그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 기초생활 그 수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려는 자치단체의 그 보완책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 재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구당 1억 원 이하에서 한 1억 3,500만 원 이하로 그 기준을 높인 건데요.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수혜 대상에서 좀 빠지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재산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게 라는 취지의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또 금융 재산 기준도 바뀌는데요. 이제까지는 1,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수혜를 할 수 있었는데 네. 이제는 2,000만 원 이하로 이제 기준을 좀 조정을 해서 수혜
대상이 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노인들이 보통 그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목돈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려고 보면 1,00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의 그런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의 비용으로 좀 인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복지계의 그런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반영한 측면이 있었고요.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꼭 사전에 심의를 받고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먼저 일단 보장을 해주고 3개월 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이런 제도로 좀 바꿨다고 합니다. 네,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보장 기준을 낮추는 게 확실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네. 근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? 네, 국민 기초생활제도도 사실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. 가장 최신 버전은 올 7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7월에 그 만들어진 그 부분을 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부양 의무자, 그러니까 뭐 자녀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. 이 부양 의무자가 재산을 한 2억 5,700만 원 이하로 가지고 있을 때에만 기초생활 그 수급의 대상이 됐었는데요. 우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훨씬 기준이 높아서 5억 원 이하까지는 봐주겠다라는 게 우리 서울시의 그 기준이었어요. 네. 그리고 서울형 이 기초보장제는 서울에 일단 6개월 이상 좀 거주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었고 또 뭐 소득 기준, 재산 기준, 부양 의무자 기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뭐 나름대로의 좀 그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긴 했었거든요. 네. 다만 이런 것이 좀 조정이 돼서 이제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2인 가구는 최대 한 35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53만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일반적인 눈높이로 보면 가족이 전세도 아닌 자가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 재산이 1, 2억씩 되면 이미 저소득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. 네. 그래서 가족에게서 실제적인 부양은 전혀 받지 못하는 시민이 많은데 그들이 있는 만큼 조금 더 확실한 집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. 또 그것과 동반해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조금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또 다음 소식입니다. 최근 서울시에서 건축문화제가 열려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. 네. 건축을 주제로 한 대규모 축제들이 이어서 열릴 예정입니다. 먼저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? 네, 말 그대로 건축과 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되겠죠. 제7회입니다.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이달 28일부터 열리는데요. 장소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아트하우스입니다.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건축물 속에 담겨 있는 그 건축가의 삶,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그 고찰해보는 그런 영화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올해는 또 그 선정된 주제가 있는데요. 세대 공감의 건축이라는 주제를 걸었습니다. 그래서 14개 나라에서 만들어진 작품 총 19편의 영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19편의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품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대표적으로 개막작 한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. 네. 독일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. 올해 93살의 건축가,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고트프리드 뱀을 조명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우리 독일은 또 정말 건축물로서 정말 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아주 멋있는 건축물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. 그런 멋있는 건축물을 만든 건축가이고요. 다만 이 건축가의 뭐 그 작품들을 뭐 일일이 열거하는 그런 영화는 당연히 아니겠죠. 네. 다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담백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네. 그런 작품이 될 테고 또 건축가는 과연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나 그런 어떤 작품 철학 세계에서도 좀 짚어보는 그런 어떤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. 많은 분들이 건축과 영화를 함께 받아들이는 경험을 또 해봤잖아요. 그랬었죠. 이번 영화제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. 이보다 앞서서 대규모 건축문화제가 또 열린다고요? 네,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. 2015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입니다. 제목이 아주 거창하죠. 네. 네. 장소는 우리 서울역, 문화역 서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. 네. 이달 21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. 요즘 건축계에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. 바로 건물 재생, 또 도시 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. 실제로 그 재생이라는 거는 좀 철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
또 이 건축물과 나름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건축물도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을 좀 담아가지고 다양한 전시와 세미나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런 그 문화재를 좀 예측을 해보면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림과 뭐 판넬과 이런 걸로 형식으로 해서 약간의 미니어처와 이런 지루한 전시품만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네.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시내에 있는 뭐 다양한 건축 문화들을 좀 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에 마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네. 또 이런 건축 용품을 살 수 있는 벼룩시장 같은 곳도 열려서 뭐 아기자기한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요. 네. 건축에 평소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도 그러니까요.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또 건축을 주제로 한 특별한 축제에 함께 있으니까요. 즐겨보시면 좋겠네요. 네, 지금까지 이강훈 기자와 함께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